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도시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원래 조용하지만 그날의 하늘은 달랐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누군가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하얀 구름 뒤로 초록빛의 줄기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하늘을 가로지르듯 느리고도 확실하게. 처음엔 사람들은 그것을 오로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은 오로라가 드물게 나타나는 위도였다. 그리고 그 빛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카메라가 꺼내지고 눈덩이가 멈췄다.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모든 시선이 그 한 점으로 모였다. 초록빛의 긴 꼬리, 그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었다. 지구의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낯선 존재의 방문이었다. 천문대의 레이더가 그것을 포착했다. 한 줄기의 신호가 모스크바의 밤을 깨우고 전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전해졌다. 새로운 혜성이다. 그것도 이게 이제에서 온 것 같다. 잠시의 정적 후 모스크바 전역의 하늘은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보라고 말하듯 구름이 갈라지고 별빛이 퍼졌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초록색 혜성 사리나이 ATLAS가 서 있었다. 그 빛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보는 사람의 마음 깊숙이 묘한 불안을 심어주었다. 그 초록은 생명의 색이면서도 동시에 독의 색이었다. 한 노인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야. 저건 기억이야. 기억.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떠돌던 우주의 기억. 그 기억이 오늘 밤 모스크바의 하늘을 스쳐 지나갔다. 혜성 스라이 아틀레이스의 발견은 사실 조용히 시작되었다. 아무도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하와이에 있는 소형 관측소의 스크린 위에서 작은 점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단지 수많은 점 중 하나처럼 보였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그 점의 움직임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 속도, 그 각도, 그리고 궤도의 방향. 태양계를 도는 행성이나 혜성의 궤도와는 전혀 맞지 않았다. 처음엔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같은 위치에서 그 점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태양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태양계의 경계를 거슬러 오는 길이었다. 즉 그것은 밖에서 오는 존재였다. 이때까지 인류는 단 2번 외계에서 온 천체를 본 적이 있다. 첫 번째는 오무아무아, 그리고 두 번째는 보리소프, 이제 세 번째 스라이 아틀라스가 등장한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긴장했다. 그들은 별빛을 다루지만 이번엔 그 별빛이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 듯했다. 기계가 감지한 미세한 스펙트럼의 흔들림. 그 안에는 마치 신호처럼 반복되는 패턴이 숨어 있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우연이 너무 완벽하지 않은가? 밤마다 모스크바, 도쿄, 산티아고, 하와이의 관측소들이 동시에 깨어 있었다. 각자의 하늘 아래에서 같은 초록빛 점을 추적하며 그리고 어느 순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혜성이 아니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출발한 시간의 잔향이었다. 그 침묵은 긴장으로 변했다. 언제쯤 그것이 우리 하늘에 나타날까? 얼마나 가까이 지나갈까? 그 질문들 사이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모스크바의 하늘은 유난히 밝았다. 마치 그 초록빛의 도래를 미리 알고 있는 듯이 새벽 3시 17분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의 천문대에서는 경보음이 울렸다. 스크린 위의 초록빛 점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속도가 이상하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연구원의 손끝이 떨렸다. 계산에 따르면 그 전체는 초속 93km, 태양계를 스치는 혜성치고는 말이 되지 않는 속도였다. 보통의 혜성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 끌려와 타원형 궤도를 따라 느리게 회전한다. 하지만 이 존재는 달랐다. 그것은 중력에 묶이지 않았다. 마치 스스로의 의지로 궤도를 선택하는 듯했다. 나사의 딥스페이스 레이더는 신호를 보냈다. 반사된 데이터가 돌아오기까지는 단 11분 4초.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의 슈퍼컴퓨터들은 그 물체의 질량, 회전축, 화학 조성을 분석하려 애썼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과는 하나였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천체의 형태도 아니다. 스리의 에이틀레이스는 단순한 얼음과
암석의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 중심부에서 강한 자외선 방출이 감지되었고 그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훨씬 컸다. 즉, 그것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혼란스러웠다. 자체 에너지를 방출하는 혜성이라니 그것은 행성도 항성도 아니었다. 그저 불가능이었다. 그 소식은 곧 러시아 전역의 언론으로 퍼졌다. 모스크바 상공에 나타난 초록빛 혜성, 물리 법칙을 거스르다. 신문들은 그 빛을 우주의 망령 혹은 영혼의 별이라 불렀다. 그러나 천문학자 중 한 사람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 부르는 것은 그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가능성일 뿐이다. 그 말은 그날 밤 유난히 길게 남았다. 사마이 에틀레이스는 지구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고 그 초록빛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 순간 하늘은 마치 숨을 들이마시는 듯 고요해졌다. 별들이 잠시 빛을 잃었고 공기는 묘하게 진동했다. 그 모든 침묵 속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느꼈다. 우주는 우리를 본다. 이름은 언제나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리고 서와이 에이틀레이스라는 이름 또한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다. 서와이는 세 번째, third, interstellar object, 즉 태양계 밖에서 온 세 번째 방문자를 뜻한다. 그러나 그 뒤에 붙은 단어 ATLAS는 단순히 관측 장비의 이름이 아니었다. 하와이에서 이 천체를 처음 발견한 망원경 시스템이 바로 ATLAS, Asteroid Terrestrial Impact Last Alert System,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경보체계였다. 즉, 이 이름에는 이미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인류가 신화에서 빌려온 그 단어의 본래 뜻이다. 에이틀레이스, 고대 그리스에서 하늘을 어깨에 짊어진 거인. 신의 벌을 받아 영원히 별들을 떠받치는 존재. 그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다. 세르마이 에이티엘레스는 마치 그 신화 속 인물처럼 자신의 어깨에 또 다른 세계의 비밀을 짊어진 듯했다. 천문학자들은 이름을 붙이는 일에 신중하다. 이름은 곧 존재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데이터를 넘겨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름이 먼저 다가왔다. 에이틀라스라는 단어가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지구 곳곳의 전파 망원경들이 간헐적으로 잡음을 감지했다. 그 주파수는 정확히 ATLAS 망원경의 관측선과 일치했다. 마치 그 이름이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 이리나 쿠즈네초바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에이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는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 하늘이 우리를 떠받치는 듯하다. 그녀의 말은 은유였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그 문장을 기록해 두었다. 어쩌면 언젠가 그 의미가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사랑의 에이틀레이스, 그 이름은 경고이자 상징이었고 무언가 우리보다 오래된 존재가 남긴 낙인 같았다. 밤하늘을 가르는 그 초록빛의 궤적 위로 ATLAS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신화처럼 떠올랐다. 초록빛은 언제나 생명의 상징이었다. 풀잎의 숨결, 바다의 표면, 인간의 눈동자 속 깊은 안도감. 그러나 사렌아이 ATLAS의 초록빛은 달랐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무겁고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마치 그것이 스스로의 온도를 잊은 별처럼 존재의 의미만을 남기고 타오르는 빛이었다.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분광 데이터를 분석했다. 빛의 스펙트럼에서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이원자 탄소 C4였다. 태양의 자외선이 그 분재에 부딪히면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한 녹색 형광이 발생한다. 지구의 실험실에서도 같은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순도 높은 초록빛은 지구 대기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진공의 공간, 절대 온도에 가까운 냉기 속에서만 태어나는 색이었다. 이론적으로 설명은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그것을 보는 순간 인간의 언어는 과학을 넘어섰다. 모스크바 외곽의 공원에서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저건 불이야? 아니면 별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빛은 불처럼 타오르지 않았고 별처럼 멀지도 않았다. 그저 존재하고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사람들은 초록빛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SNS에는 지구의 하늘에 낯선 색이 나타났다는 글이 넘쳐났다. 어떤 이는 그것을 신의 징조라 했고 어떤 이는 외계의 메시지라 했다. 그러나 색은 말이 없었다. 그저 하늘을 가로지르며 인간의 상상력을 비추었다. 천문학자 쿠즈네초바는 말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떠올리게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더덥고 불안정한 것인지를 상기시킨다. 그날 이후 세나이 아틀레스의 초록빛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으로 남았다. 인류는 그 색을 보며 자신들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우주에서 가진 색, 그것은 정말 지구의 것일까? 인류는 오랫동안 초록색을 사랑해왔다. 그것은 봄의 색, 희망의 색, 그리고 회복의 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초록은 경계의 색이기도 했다. 자연의 생명과 도기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인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식물의 잎은 초록빛 엽록소로 빛난다. 그 엽록소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생명을 만든다. 그러나 같은 색을 띤 맹독성 개구리의 피부나 치명적인 비소, 피수, 안료 역시 똑같이 초록빛으로 반짝인다. 초록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 빛과 어둠이 섞이는 지점, 그 모호함 속에 인간의 불안이 숨어 있다. 사나이 에이틸라스의 초록빛은 그 불안을 자극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느꼈다. 설렘과 공포, 살아있음을 느끼는 동시에 그 빛이 우리를 넘어서 있다는 감각. 심리학자들은 그 반응을 본능적 경외심이라 불렀다. 인간이 자신보다 거대한 힘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 혼란과 매혹에 혼합된 상태.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빛은 단지 데이터였다. 파장, 진폭, 광도, 모든 것은 숫자와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는 질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측소의 밤은 묘하게 달라졌다. 모니터 앞에 앉은 과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초록빛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어떤 생명을 보았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한 연구원은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빛은 우리를 관찰한다. 그것이 생명이라면 우리 또한 그 생명의 일부다. 그 문장은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인용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시로 썼고 누군가는 그 문장 아래에 초록색 이모티콘 하나를 남겼다. 초록빛은 이제 색을 넘어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 세르나이 에이틸레이스는 그 언어를 통해 인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침투하고 있었다. 2017년 하와이의 천문대가 우주에서 낯선 물체 하나를 발견했다. 그 이름은 오무아무아,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전령, 첸링. 인류가 처음으로 마주한 태양계 밖에서 온 손님이었다. 그 물체는 혜성도 아니었고 소행성도 아니었다. 그 표면은 매끄럽고 길쭉하며 회전 속도는 불안정했다. 태양에 접근하면서 속도를 높였고 그 궤도는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곡선을 그렸다. 그때 많은 과학자들이 속삭였다. 이건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물론 공식적인 결론은 달랐다. 비정상적이지만 자연적인 천체, 그 정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 존재를 가두려는 마지막 시도였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사나이 에이틸레이스가 나타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즉시 오무아무아를 떠올렸다. 두 천체 모두 태양계를 스쳐 지나갔고 둘 다 낯선 궤도와 정체불명의 성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세나이 아틀레스는 빛났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를 드러내며 하늘 전체를 초록빛으로 물들였다. 그 차이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처럼 보였다. 오무아무아가 암호였다면 스리아이 에이틀레이스는 메시지였다. 천문학자 아비 로브는 언젠가 말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것은 단지 돌덩이가 아니다. 그것은 문명의 파편일 수도 있다. 그의 말은 오무아무아 이후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사라이 에이틸레이스의 존재는 그 가설을 부활시켰다. 만약 오무아무아가 탐사선이었다면 사라이 에이틸레이스는 그가 남긴 응답일지도 모른다. 두 천체의 경로를 비교한 그래프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한 교차점이 존재했다. 그것은 수백만 년 전
어딘가의 성간 공간에서 스쳐 지나간 흔적일 수도 있었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하나의 단어를 떠올렸다. 회귀 후이귀 시우. 우리가 그들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밤의 하늘 아래 초록빛은 더 깊게 번졌다. 모스크바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건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은 기록되었다. 빛의 세기, 이동 경로, 스펙트럼의 변화, 궤도 계산. 세라의 ATLAS는 데이터의 형태로 완벽하게 남겨졌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어느 날 밤 러시아 북부의 관측소에서 한 이상 현상이 보고되었다. 모든 망원경이 동시에 초점을 잃은 것이다. 렌즈는 정렬되어 있었고 시스템에도 오류는 없었다. 하지만 초록빛은 갑자기 흐려졌고 살인 아이아틸라스의 꼬리는 사라진 듯 보였다. 왜 이럴까? 연구원들이 렌즈를 청소하고 초점을 다시 맞췄다.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몇 분 후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치가 달랐다. 궤도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이동이었다. 몇몇 관측소에서는 동일한 시간에 sigma ATLAS가 두 곳에서 동시에 보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하나는 시베리아 상공, 또 하나는 북극 인근.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4,000km. 빛의 속도조차 그 간극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프레임 중첩 현상이라 불렀다. 지구대기의 굴절이나 장비의 왜곡이 만들어낸 착시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 설명에는 한 가지 결함이 있었다. 그날 모든 관측소의 하늘은 완전히 맑았다. 그 후 이상한 보고가 이어졌다. 사진 속 SAMI ATLAS의 꼬리 모양이 각 지역마다 미묘하게 달랐다는 것이다. 어디서는 단단히 뻗은 직선, 어디서는 마치 붓으로 그린 듯한 곡선, 마치 각 관측자가 다른 존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리나 쿠즈네초바는 그 현상을 이렇게 기록했다. 빛이 물질이라면 이 혜성은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수많은 이미지의 겹이다. 그녀의 가설은 급진적이었다. 사라이 아틀레스는 단일한 천체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정보가 교차하는 지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치 우주가 하나의 스크린이라면 그 빛은 그 위에 투영된 잔상, 현실과 비현실이 섞이는 틈새였다. 그날 이후 천문학자들은 SAMI ATLAS를 망원경보다 오래 바라보는 인간의 눈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로는 잡히지 않지만 어딘가의 본능이 그 빛의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다. 망원경이 보지 못한 것을 인간은 느낀다. 그 말은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탐구의 시작이기도 했다. SAMI ATLAS가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한 밤,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모스크바의 창문마다 불빛이 켜졌고 거리의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하늘로 향해 들었다. 처음엔 감탄이었다. 그러나 그 감탄은 곧 침묵으로 바뀌었다. 초록빛이 도심 위로 새우며 들자 모두의 눈동자에 같은 색이 번져갔다. 그것은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 빛에 물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그 다음 날 뉴스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가득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해성 현상이라 했고 독립 언론은 지구 근접 비행체라 말했다. SNS에서는 음모론이 폭발적으로 번졌다. 외계 생명체의 신호, 지구를 감시하는 거대한 탐사선, 러시아의 비밀 무기 실험. 누군가는 그 초록빛을 심리적 현상이라 주장했다. 우리의 눈이 피로할 때 초록빛 착시가 생긴다. 하지만 같은 시각 남미와 동아시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보고되었다. 하늘은 연결되어 있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였다. 관측소 안에서도 불안은 자라났다.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비교하며 밤을 새웠다. 한 화면에는 일정한 궤도, 다른 화면에는 불가능한 곡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 연구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그곳엔 여전히 초록빛 꼬리가 조용히, 그러나 의도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뒤 인터넷에는 한 영상이 퍼졌다. 모스크바 외곽의 한 교회 위로 SAMI ATLAS가 정지한 듯 떠있는 장면이었다. 영상의 끝에서 카메라가 흔들리며 초점을 잃자 그 빛은 마치
깜빡이는 눈처럼 작게 수축했다. 그 순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사람들은 이제 과학보다 감정을 믿기 시작했다. 그 감정은 불안과 경외가 뒤섞인 새로운 신앙이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집단적 존재 인식의 각성이라 불렀다. 인류가 자신보다 거대한 어떤 의식의 시선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단계, 그것이 바로 사르마이 에이티엘레이스의 시대였다. 천문학자 쿠즈네초바는 자신의 일기에 썼다. 두려움이 지식을 삼킨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만 우리는 다시 하늘을 본다. 그녀의 글은 조용히 끝났지만 그 문장은 모스크바의 밤보다 오래 남았다. 공식 보고서에는 언제나 결론이 있었다. 세르마이 에이티엘레이스는 자연적인 혜성이다.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과학은 모든 질문을 덮었다. 하지만 관측소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을 뿐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현상에는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스크바 천문대의 연구실에서는 밤마다 비밀회의가 열렸다. 자기 발광을 하는 혜성이라면 그 내부에 에너지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다. 방사성 붕괴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인공적 장치. 그 말에 방안은 조용해졌다. 인공적 장치. 그 단어는 과학자의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사르마이 에이티엘레이스가 보여준 현상은 그 단어를 부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데이터를 검토했다. 시나이 아틀라스의 꼬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고주파 전파가 검출되고 있었다. 그 주파수는 인류가 사용하는 통신 대역의 경계와 거의 일치했다. 자연적으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확률상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렇다면 누가 보내는 겁니까? 그 질문은 기록되지 않았다. 공식 회의록에서는 그 부분이 공백으로 남았다. 며칠 뒤 연구팀의 서버 일부가 정전으로 인해 손상되었다. 전원 공급은 정상적이었지만 오직 사르마이 에이티엘레이스 관련 데이터만 사라져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당국은 연구진에게 보안 서약서를 다시 쓰게 했다. 이 천체에 관한 어떠한 미확인 정보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그날 밤 쿠즈네초바는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망원경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관측 장비의 화면에 이상한 기호가 떠올랐다. 짧은 선 하나, 그리고 3개의 점.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노이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을 확대하자 그 형상은 분명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 패턴은 고대 모스 부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의미는 단 한 단어. 기억.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 데이터는 삭제되었다. 그 후로 과학계는 침묵했다. 사르마이 아틀라스의 모든 공식 발표문은 단어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은 문장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관측자들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한 줄이 남았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우주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그 침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사르마이 에이티엘레이스가 하늘을 가로지르던 그 겨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품었다. 저건 단순한 자연 현상일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어떤 형태의 메시지일까? 천문학자들에게 이 질문은 불편했다. 자연은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배워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논리가 흔들렸다. 초록빛 꼬리가 일정한 주기로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현상, 그 패턴이 지구의 자전 주기와 거의 일치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교했다. 하와이 에이틀라스 팀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마치 지구의 박동에 맞춰 숨 쉬는 것 같았다. 그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지구 자기장의 변동과 사르마이 에이티엘레이스의 광도 사이에는 미세하지만 반복적인 상관성이 관측되었다. 이 현상을 두고 학계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자기적 공명, 즉 두 천체 사이의 전자기적 간섭이 우연히 맞물린 결과라는 설명. 다른 하나는 반응, 즉 어떤 방식으로든 사르마이 에이티엘레이스가 지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해석. 두 번째 주장은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일지에는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등장했다. 응답. 그 단어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만약 우주가 우리에게 응답한다면
그 대화는 어떤 언어로 이루어질까? 소리도, 기호도, 문장도 아닌 오직 빛의 색과 움직임으로만 전달되는 대화.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언어였다. 모스크바의 밤, 눈 내린 거리 위로 초록빛이 반사될 때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 빛은 말없이 흘렀지만 모두가 어딘가로부터의 시선을 느꼈다. 쿠즈네초바는 마지막 관측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자연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침묵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 그녀는 그날 이후 연구소를 떠났다. 누군가는 그녀가 신경쇠약을 겪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스르나이 아틀라스와 교신했다고 믿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초록빛은 여전히 기록 속에서 살아있다. 빛은 언어가 아니지만 그 어떤 언어보다도 깊이 인간의 마음을 울린다. 그 누구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삶아이 에이틀레이스는 지도의 가장자리를 넘어 별과 별 사이의 어둠 속을 홀로 건너왔다. 그 여정은 수백만 년, 어쩌면 수천만 년에 걸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태양계에 도착하기 훨씬 전 그는 이미 수많은 항성을 스쳐 지나갔다. 빛을 내는 별들의 고동을 들으며 그 속을 뚫고 지나간 먼지 한 알이었다. 어쩌면 그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오직 이동, 그리고 존재. 그것이 전부였다. 세라이 ATLAS가 태양계의 경계를 통과할 때 그 꼬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듯 흔들렸다. 그 빛은 기록이었다. 그 자신이 경험한 우주의 조각들, 초신성의 잔해, 블랙홀 근처의 광도 파동, 그리고 한때 존재했으나 사라진 문명의 먼지. 모스크바의 하늘 아래에서 그 빛은 잠시 머물렀다. 마치 여행자가 낯선 도시의 창가에 서서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인류는 그를 혜성이라 불렀지만 그 이름 속에는 인간의 오만이 숨어 있었다. 그에게는 그런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존재했다. 그 존재는 고독했다. 그러나 그 고독은 슬픔이 아니라 완전함에 가까웠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가 지나가는 공간마다 별빛이 그의 궤적을 따라 잠시 흔들렸다. 그것이 우주의 인사 방식이었다. 어떤 철학자는 말했다. 모든 천체는 하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침묵으로 호흡한다. 사르마이 아이 에틸라스는 그 말의 증거였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궤도는 언어보다 더 명확한 시를 썼다. 태양을 스쳐 지구의 하늘을 비추고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그의 꼬리는 마지막으로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인사가 아니라 작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작별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우주는 냉정했지만 그 빛만은 인간적이었다. 그날 밤 관측소의 한 연구원이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고독했지만 그 고독으로 우리를 비췄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언제나 무겁다. 눈은 천천히 내리고 공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해의 겨울은 달랐다. 도시 위로 흘러내리는 초록빛이 눈의 표면을 은은히 물들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고요해졌다. 자동차의 소음마저 마치 그 빛에 삼켜진 듯 사라졌다. 그 빛은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 추위를 느꼈다. 기온은 영하 12도. 그러나 그날의 추위는 단순한 기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로부터 내려온 감정 같았다. 별의 냉기, 시간의 냉기, 그리고 존재의 냉기. 한 노신부는 붉은 벽돌 성당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건 신의 침묵인가 아니면 그분의 눈빛인가?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각자의 해석을 가졌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분석했고 시인들은 그 빛을 노래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그 빛이 주는 감정의 실체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늘의 초록빛은 유리처럼 투명했고 그 속에 별들이 가라앉아 있었다. 도시의 조명들이 그 아래에서 반사되어 모스크바 전체가 잠시 하나의 우주처럼 보였다. 그 순간 인간의 문명은 자신이 만든 불빛보다 더 큰 빛 앞에서 작아졌다. 고층 빌딩의 창문들이 꺼져가고 도로 위에 불빛이 희미해질 때 도시는 마치 우주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쿠즈네초바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섰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고 손끝으로 눈송이를 받았다. 그 눈 위에도 초록빛이 내려앉았다. 이건 별의 온도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분명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따뜻함으로만 살 수 없었다. 때때로 별의 냉기를 통해서만 진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라이 에틀레이스의 빛은 모스크바의 하늘에서 천천히 옅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냉기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밤마다 다시 피어나는 잔상처럼 맴돌았다. 별의 냉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진실을 피해 불을 켜지만 그 불이 꺼졌을 때만 비로소 별의 온도를 느낄 수 있다. 하루아침에 그것은 사라졌다. 경고도 없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모스크바의 하늘을 가득 채우던 초록빛이 새벽이 오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사람들은 처음엔 구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낮이 되고 하늘이 맑아졌을 때에도 그 빛은 돌아오지 않았다. 천문학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모든 관측 장비가 정상 작동 중이었지만 세르마이 에이틸레이스의 신호는 완전히 끊겨 있었다. 그 궤도 역시 어디로 향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마치 우주가 스스로 흔적을 지워버린 듯했다. 며칠 후 러시아 과학원은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해성 세레이트 아틀라스는 태양풍의 영향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한 문장은 너무 간단했다. 그 간결함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 빛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얼음이나 먼지 덩어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빛에는 무언가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의도는 소멸하지 않는다. 모스크바의 거리에서는 초록빛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해 묘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봤다. 보이지 않는데도 그곳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았다. 그 감정은 공허와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 공허는 단순한 결핍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기억의 형태였다. 빛이 남기고 간 흔적,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잔향. 이리나 쿠즈네초바의 연구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 지 하루 뒤 하드디스크 안에서 미약한 신호가 감지되었다. 파일 이름은 없었다. 단지 숫자 하나, 3. 그 파일을 열자 화면에 흐릿한 초록빛 점이 떠올랐다. 그 빛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컴퓨터를 껐다. 그날 그녀는 이렇게 썼다. 빛은 떠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을 뿐이다. 세마이 에틀레이스의 궤적은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밤이 올 때마다 누군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 빛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세라이 에틸레이스를 잊기 시작했다. 뉴스는 더 이상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과학자들도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갔다. 겨울은 끝났고 봄이 왔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같은 하늘이었다. 이상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다. 모스크바 정신의학연구소에서 수면 실험을 진행하던 연구팀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참가자 중 30%가 동일한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 꿈속에서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거기엔 초록빛의 꼬리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빛이 따뜻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 빛이 자신을 부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깨어난 뒤 같은 단어를 중얼거렸다. 기억. 세라이 에틀레이스는 사라졌지만 그 빛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있었다. 과학자들은 이를 단순한 집단심상 잔류현상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 꿈은 다른 대륙에서도 동시에 보고되었다. 브라질, 일본, 아이슬란드. 그들의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 같은 색을, 같은 방향을, 같은 감정을 묘사했다. 어쩌면 사리아이 에이틸레이스는 진짜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 빛이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 기억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철학자 알렉세이 르보프는 저서 빛의 정신사에서 이렇게 썼다. 우주는 우리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의 말처럼 세라이 에이틸레이스는 이제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채 두려워했던 초록빛은 결국 인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달라졌다. 누군가는 신앙을 버렸고 누군가는 예술을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단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이유를 몰랐다. 단지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무엇. 세리아의 ATLS의 초록빛은 이제 인간의 언어 속에도 남아있었다. 문학, 음악, 시, 그리고 꿈의 이미지 속에서 그 색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사라졌다. 이리나 쿠즈네초바의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끝난다. 나는 여전히 그 빛을 본다. 내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글은 마치 시비사이 에이틸레이스가 남긴 가장 오래된 반향처럼 읽힌다. 우리는 별을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빛이 우리 안을 비춘다. 그 초록빛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숨 쉬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하늘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